now, I'm pleased to introduce you Lee Sung-bo, the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Korea. He holds LLB and Master of Laws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irman Lee was admitted to the bar of Korea in 1978. He had served as a judge for about 30 years and most recently served as Chief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12, he was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ACRC. He has served as a board of directors for both IOI and AOA since 2013. This morning, he will chair the opening sessio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him.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시간이 다소 좀 시작하는 시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대응한 옴부드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 분의 연사가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은 세 분 연사의 발표가 끝난 뒤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개별 민원의 해결은 옴부드만의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다변화하고 행정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옴부드만의 전통적인 기능 수행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여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세션은 모든 옴부드만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분은 김영란 서강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김영란 교수님은 1981년부터 2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하셨으며 대법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아시아 옴부드만 협회 재무이사 및 세계 옴부드만 협회 지역이사를 맡으셨습니다. 현재는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대응한 한국 옴부드만의 역할과 발전 방향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AOA 이사 및 회원 여러분, IOI 집행위원 및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2014년 옴부드만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국 옴부드만의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한국 옴부드만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는 먼저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한국 옴부드만의 발전 과정과 역할, 마지막으로 한국 옴부드만의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문의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 비하여 한국은 약 50년의 짧은 기간 동안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유례없는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사회는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1960년대부터 70년대 동안 산업화를 통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인당 국민소득 GNI는 1963년 100달러에서 1995년 1만 달러로 2013년에는 2만 6천 달러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대통령 직선제, 문민정부 등장,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룸으로써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는 세계화, 정보화를 통해 선진화를 이루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선진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빈부격차, 비정규직 증가, 청년 실업 등으로 사회 갈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성장에 따른 복지 문제, 또 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어 가고 있고 따라서 이를 회복하고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도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좌절하는 중진국 증후군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산업화의 경험과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민주화의 열정을 기반으로 선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한국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 사회의 선진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사회적 요구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70년대의 한국 사회는 산업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 상태에서 국민은 생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민의 생계 안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관료 주도로 산업화와 경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업 구조는 농업에서 경공업으로 다시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갔고 수출 극대화 전략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고용 극대화가 이루어져서 국민의 생계가 안정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 시기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9% 이상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1963년 100달러에서 1979년 1,600달러로 16배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63%가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였고 수출은 1962년 3,200만 달러에서 1980년 175억 달러로 550배를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취했고 국민 대부분은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하였으며 국가에 대한 권리 주장보다 국가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1980년대부터 1990년대는 민주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의 초고속 압축 성장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로부터의 일탈,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어두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민주화 요구와 산업화 시기에 유보하고 있었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1992년 문민정부 출범, 1997년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서 제도적, 절차적인 면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 정치권의 감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시민운동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국민의 권익의식도 성장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고 정부는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다양한 구제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초의 한국 옴부즈만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입니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는 선진화되어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 정책 등도 선진화되어야 하고 국민의 의식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진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실질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고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하며 사회적으로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 복지와 안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권익의식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권익 보호에 더해서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화 및 지식 정보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선진화의 기회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화 과정의 과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투명성 제고와 국민 참여 확대 등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옴부즈만의 발전 과정과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옴부즈만은 한국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던 1994년 1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구제 수단만으로는 효율적인 행정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로 행정부형 옴부즈만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독립성, 전문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권익구제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2005년 7월 한국 옴부즈만을 위한 독립법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법을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명실상부한 옴부즈만으로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새로운 정부 개편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및 권익구제 창구를 일원화 한다는 취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법을 제정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 처리 기능을 중시하던 것에서 부패 방지 기능을 포함시키고 행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옴부즈만은 성장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권익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한국의 경우 압축된 경제 성장 및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발전으로 행정부의 권한 집중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권익위는 위법한 행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서민,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스스로 권익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온 것이 권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익위원회는 행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다시 말해 위법한 행정을 시정하고 위법한 내용이 반복하여 행하여지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의 부패 행위가 고충민원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행정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선진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생산적으로 유도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선진화를 달성할 수도 없습니다. 권익위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 중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공 갈등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권익위는 2013년 43건의 공공 갈등을 민원으로 해결하였고 매년 20건 내지 40건의 공공 갈등을 조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속성상 제도를 마련하면 지속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권익위는 고충 민원 및 부패 방지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면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기능은 고충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고충 민원을 근원적이고 사전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더불어 권익위는 국민과 정부의 소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행정은 권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정책 토론, 정책 제안 등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의견을 쉽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정보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해당 기관에 전달해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는 국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한국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적인 과제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무모한 집행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해서 공공 갈등을 야기하고 사업이 지연되어서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업 추진이 처음에 다소 늦어진다 하더라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면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 원활하게 되어서 효율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입니다. 권익위는 투명성 확보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고충민원 처리 및 행정감시를 통해 철저히 확인해서 정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 토론 등을 더욱 활성화해서 국민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정책 토론 내용, 진행 시기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참여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SNS 등과 연계하고 관련 있는 국민과 시민사회에 정책 토론 등을 홍보해서 참여하는 국민이 더욱 늘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민원 정보 분석을 통해서 국민의 소리를 해당 기관에 전달해서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민원 정보 분석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요 정책 등에 대한 민원 정보 분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반영 및 환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옴부즈만의 공공 갈등 해결 기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공공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약 300조에 달한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약 20건에서 40건 정도의 공공 갈등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조사권, 행정기관 신청권 등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고충 민원이 접수된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초기 단계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충 민원 업무와 병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어서 공공갈등 민원을 심도 있게 처리하기 곤란한 형편입니다.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경우에 인력 부족으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갈등과 관련된 규정들도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권익위의 공공갈등 해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갈등 관련 법령 제정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조사권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국의 옴부즈만은 대부분 직권 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해결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권익위의 조사 권한은 행정기관의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실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갈등 민원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에는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갈등의 초기 단계에 개입해서 공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직권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권조사권 문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할 당시에도 관련 부처의 반대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직권조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옴부즈만의 공정성, 객관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2013년 8월 5일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제안된 이유는 한국 사회에서 공직에 대한 신뢰 및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있어서 선진국 진입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의 진정한 취지는 혹시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들어오거나 이해관계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옴부즈만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옴부즈만이 고충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정 청탁 등을 거절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하려면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동시에 청렴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봉사성과 청렴성을 이끌고 나가는 선도자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 발전 과정에 따른 사회적 요구의 변화와 한국 옴부즈만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선진화 과정에서 더욱 발전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화된 한국 사회를 그려보면서 발표를 마치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사이신 김영란 교수님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김영란 교수는 한국 사회가 1960년대 이래 급격한 경제 성장, 1980년대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요구사항들과 이에 대응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정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향후 해야 할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발표를 맡으신 분은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회장이신 파닛 니티탄 프라파 태국 수석 옴부즈만이십니다. 파닛 수석 옴부즈만님은 1986년 이래 총리실, 육상교통관리위원회, 사회개발부 등 태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2008년부터 태국 옴부즈만으로 취임하셨고 2011년부터는 수석 옴부즈만으로서 태국 옴부즈만 기관을 이끌고 계십니다. 파닛 옴부즈만이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권력, 시민, 옴부즈만의 상호작용과 시민 권익 증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onorable Mr. Lee Sung-woo, Chair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istinguished Ombudsman colleagues from around the globe, ladies and gentlemen, it gives me great pleasure and privilege to be here today to deliver a speech at the Ombudsman Global Conference on the roles and challenges of Ombudsman to meet the needs of time, and specifically on the improvement of citizens' rights resulting from interaction among the powers, citizens, and ombudsman. Before touching on this subject, permit me first of all to thank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generously hosting the AOA Board of Directors meeting, the IOI Asian Regional Meeting, and the Ombudsman Global Conference. Taking this opportunity, I wish to congratulate the ACRC for its achievements, innovativeness, and untiring commitment in upholding citizens' rights for the past decades. Ladies and gentlemen, when I took over the presidency of the AOA a few years ago, I was aware of the tasks and challenges ahead, not only in Asia, one of the largest continents, but Asia is also home to one of the oldest civilizations in this world. In a constantly changing world, transformations, adjustments, and improvements are taking place every day.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oday, Asia is also home to one of the most advanced technology and innovations. Within the Asian continent, there is a spectrum of entities and states, either with different forms of administration or with different forms of economy or both. And however different the regime may be, all communities in Asia are blessed with the richness of their cultures and traditions. Despite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within the Asian region, a relatively new concept that gradually gained acceptance was born, the concept of an ombudsman. Why?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that defines this independent organ. It is widely understood that it is an institution that receives, investigates, and reports on complaints of actions or on lack of actions by the public administration. Over the years, the international accepted standards also began to make shape. Today, we, members of Asian Ombudsman community, are particularly proud to be united by a common aspiration, namely on how to improve the citizens' rights resulting from interaction among the power, citizens, and ombudsman.
When the Ombudsman Office in Thailand was established in the year 2000, the primary function was that the Ombudsman was expected to play was to oversee and rectify maladministration in the public service, as well as to promote the concept of good governance in the public sector. Later, the problem of corrupted politicians and civil servants prompted the need of society to look back at the cause of such problem. This led to an extension of power of the Ombudsman to scrutinize the morality and ethical standards of persons holding political positions and state officials. In many cases, the Ombudsman's examination has accounted for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or legislation that ultimately lead to a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In other words, the Ombudsman of Thailand has maintained its high standard of public service in administering justice to people for the past 14 years. Ladies and gentlemen, allow me to highlight two classical cases which the Ombudsman of Thailand has decided upon in the past. The first case concerns a disabled person who applied to sit for an examination for becoming a judge. At that time, the Judicial Service Act prohibited any incompetent person to become a judge. Later on, when the Constitution of 2007 was adopted,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was expanded to also include the term disability. In its relevant provision, the Ombudsman sent the ca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further consideration, which ruled that the aforementioned Judicial Service Act was contrary to the 2007 Constitution, which was the prevailing constitution at that time. In the other case, the complainant has asked the Ombudsman to consider the matter concerning a company that during an exhibition had been searched by officials for computer or CDs with programs that allegedly violated copyrights. Subsequently, a warrant of arrest had been issued by the relevant enforcing agency to all persons who are directors and managers of the said company for having committed an economic crime. The arrest was don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 of the 1994 Copyright Act, which reads as follows. In case a juristic person commits an offense under this act, it shall be deemed that all directors or managers of the juristic person are joint offenders with the juristic person, unless they can prove that the juristic person has committed the offense without their knowledge or consent. The complainant, however, rely on his basic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f that time, which stipulated that the suspect or the accused in a criminal case shall be presumed innocent. The Ombudsman then referred the above matt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as it considered a question of constitutionality. In its direct decision of May 16, 2013,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of the said Copyright Act was not in conformity with the basic rights. Ladies and gentlemen, at present, the Constitution of 2007 and with i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itizens have been partially suspended by the 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or NCPO, which took control over the country on May 22, 2014. However, the institution of the monarchy, the Court of Justice,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dministrative Court, the Ombudsman, as well as some other constitutional organs, have remained untouched. According to the NCPO, the military intervention was necessary in order to restore peace and order. In the most recent televised speech a few days ago, the chief of the NCPO stressed that NCPO needed a certain period of time to stay in power so as to bring back happiness to the people, reconcile the differences within the society that has been deeply split by abuse of democracy, build up unity for the nation with a new set of values for the present and next generations, strengthen democracy and reform the country. After that period, general election will be held. Although certain fundamental rights of the citizens, such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freedom of assembly, have been abolished or limited, other fundamental freedoms, on the other hand, such as the freedom of religion, freedom of receive free education, as well as many other basic rights that have not been expressly been abolished or limited by the order of the NCPO, shall continue to be enforced as the constitutional organic laws are still valid. The same holds true for the civil, penal, and administrative courts, as well as all other acts and legislation, all of which shall continue to be guided by legal principles, and in particular, the rule of law,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n the meantime, the Office of the Ombudsman of Thailand shall continue to uphold and even improve the rights of citizens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ncept of good service, efficiency, fairness, and accountability. Being an independent organ of the state, the Office of the Ombudsman of Thailand has practically not been affected by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in the country that took place since May 22, 2014. In fact, my office continues to handle the increasing number of complaints we receive from aggrieved persons against government agencies, officials, and employers. At present, there are more than 10 cases per day. With the power to investigate maladministration and also in matters concerning ethics of persons holding political office, the Thai Ombudsman is ready to share its rich experience with the existing executive power. It is my sincere hope that these recommendations will humbly contribute to the betterment of the society by improving the citizen rights resulting from interaction among the powers, citizens, and ombudsman at the time the Ombudsman of Thailand is faced with new challenges ahead. Ladies and gentlemen, once again, on behalf of the AOA,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colleagues from the ACRC for having taken the bold initiatives
to host the Global Ombudsman Conference. All of us are already certain that this initial conference will not only further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existing ombudsman associations and their members around the globe, but would also create bonds of friendship with new ombudsman communities and future members as well.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네, thank you. 대단히 감사합니다. 파닛 이디탄 프라타 수석 옴부장관께서 2000년에 설립된 태국 옴부dsman이 공공 서비스 내 잘못된 행정을 감독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헌법이 정한 국민 기본권에 반하는 법률의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 케이스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태국 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태국 옴부dsman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시민의 인권 보호에 노력하고 있음을 힘주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연사는 IOI 제2부회장을 맡고 계신 다이앤 웰번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튼시 옴부dsman이십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옴부dsman 중에 하나인 합동민원사무소에서 1999년부터 옴부dsman으로 재직하면서 민원 해결은 물론 지역신문의 옴부dsman 정기 칼럼을 기고하고 지역방송에서 옴부dsman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옴부dsman 홍보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현재의 위기와 옴부dsman 고유의 역할입니다. 멀리 미국에서부터 참석을 해 주신 다이앤 웰번 옴부dsman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Honorable Lee Song-bo and the AOA Board and the ACRC for the invitation to participate in this noteworthy conference. I feel most privileged to be in attendance with you. This went too fast. There we go. I feel most privileged to be in attendance with you. I bring greetings from my colleagues on the IOI Executive Committee, Dame Beverly Wakeham, President, John Walters, Vice President, and Chris Fields, Treasurer. I was pleased to be included in the session entitled Roles and Challenges of Ombudsman to Meet the Needs of the Time. There are indeed many new roles and current challenges for ombudsmen around the world, and there are indeed various measures for an ombudsman to satisfy citizens. The Ombudsman's Office was a unique creation from its inception in Sweden. There was nothing like i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 was unique in that the office would be linked to justice for the people rather than a party or faction or interest group. The scope of the role of the Ombudsman has expanded since its inception, along with the spread of democracy around the globe and the spread of concern for the people into human well-being and into human rights. The Ombudsman concept has been adopted and adapted around the world, as demonstrated by the 188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A few of the challenges that currently face the position of the Ombudsman come from the following sources: the privatization of services that are needed by the public, the increased capacity of governments and corporations to collect personal data about citizens, and the continuing struggle against corruption. I will discuss each of these and then turn to opportunities to satisfy citizens. Privatization. Privatization has been the topic of discussion at ombudsman conferences in recent years.
The name applied to these efforts includes privatization, outsourcing, contracting to the private sector, 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many situations, privatization has created a zone of uncertainty for ombudsmen. Where a service is clearly a matter of the public good or a human right, such as water, public education, postal services, etc., the ombudsman must be able to receive and act on citizen complaints. Public entities remain responsible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even when those services are delivered through a contracted entity. I am of the opinion that the ombudsman have a duty to follow the money as long as public funding is involved. It remains the job of the ombudsman to work to ensure that monitoring and control of privatized services will ensure and guarantee that the interest of the people is effectively represented and satisfied. Similarly, investments of private corporations in some countries have given rise to worker complaints and even human rights abuses. Kofi Annan spoke to the IOI World Conference in Sweden abou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to protect ordinary individuals against the abuse of power, whether it is intentional or through negligence. One argument supporting the investment of private corporations is that investment may serve to create a middle class. Corporations entering into such investments may enjoy the support of government due to the potential benefit to society. They may also enjoy the support of government due to corruption. Corporations may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in some cases, are larger than the states in which they operate. The ombudsman must respond to the complaints of the citizens, even when those complaints arise from actions of investors. But we have not yet finalized the formula to address complaints by citizens concerning the activities of investing corporations. Data collection. Ombudsmen have historically been involved in advocating for public access to information. A new category of challenges comes from the use of technology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citizens that may be used to abridge their rights. Some governments have historically collected information about their citizens which can be used to abridge their rights. We all love our phones. We eagerly look forward to new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capacities. Ombudsmen must be looking for ways to protect citizens from intrusions and misuse of the technology that we love. Dame Beverly Wakeham has called attention to the challenge of technology. I quote, "Specifically, as we grapple to find a balance between the state's need to generate and hold records on individuals, increasingly in digital form, and the rights of citizens to challenge information that is held and used in decisions related to them." End quote. Corruption. I am honored to be here today with the ACRC as our host and to recognize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at our host has been waging and has vowed to continue to wage. Unfortunately, in many countries, the normal course of business requires participation in corruption. With respect to corruption, many ombudsman offices and the IOI have tactics, training events, and responses to this age-old scourge.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organized a training cours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which developed a way forward to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CRC is working to establish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o support anti-corruption activities and to spread integrity. The Ombudsman must take the lead in listening to the concerns of the people and being close to the people. While we work to receive complaints via all possible media, it is important that the Ombudsman make the time to meet with the people and listen to the people. In this way, we can focus our talents and skills to bring about the tangible results that people will feel in their daily lives. There is no substitute for visiting the adult care homes, detention centers, and other facilities where our people live. In some cases, and for some ombudsmen, the visits are conducted as formal inspections, and for others, the visits may be an act of reaching out or establishing a presence to reassure the residents that the Ombudsman cares about their well-being. Human rights are at the heart of the essence of Ombudsman work due to our duty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from the abuse of power. Ombudsmen around the world may have different laws and different terms of office, but our fundamental duty is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unfair or unreasonable treatment by public authorities. Our concern must be for those special populations that are most vulnerable among us, the elderly, the sick, and the children. An ombudsman in Argentina protected the right of low-income young people to receive an education by recommending a student ticket for a reduced cost for transportation so that the students could access education. That same ombudsman advocated environmental protection by interpreting rules prohibiting the use of toxic products near schools, health centers, and institutions. An ombudsman in Australia reported to Parliament on a 3-year audit of the government response to Aboriginal child sexual abuse. Another tabled a report on the unlawful shackling of prisoners. Our Ontario Ombudsman exposed a code of silence among prison guards with respect to cases of assault against inmates. The Ombudsman institution has proven to be flexible, adaptable, and effective. Roy Gregory and Philip Giddings, in their foreword to Righting Wrongs published in 2000, stated it like this, and I quote, "The detailed work of the Ombudsman institution may vary considerably from one time period to another. What is constant and certain to endure is the need for individual citizens and groups of citizens for accessible and inexpensive assistance in maintaining their rights to just and fair treatment from the state and its agencies." The Ombudsman has historically employed the weapon of moral persuasion. The impact and efficacy of our decisions do not derive from power or from coercion, but from the objectivity, independence, and rigor with which we work. One may name this our auctoritas, as does the Ombudsman of Catalan in his recent publication. Economist Thomas Piketty has recently observed that the powerful forces of divergence and inequality at work in our global economy are potentially threatening to democratic societies and to the values of social justice on which they are based. The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ion is our worldwide organization. It is worth highlighting that on the 13th of November 2012, this body adopted what is known as the Wellington Declaration, which expresses the relevance of the Ombudsman
as an essential and necessary mechanism for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and guarantee of rights, especially in economic crises. If the peoples of the world are to regain control over the forces of privatization,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corruption of government, we must have the courage to bet everything on democracy. The unique role of the Ombudsman in the preservation of democracy with states and in the global community has never been clearer or more vital. Th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and I look forward to the remainder of our conference.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이앤 웰본 옴부드만께서는 현재 옴부드만이 직면한 문제로서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정보 기술을 이용한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인권 침해의 가능성, 또 정부의 부패 등을 거론하면서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옴부드만은 직접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특히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에 주력하여야 하며 끝부분에서는 웰링턴 선언을 언급하시면서 민주주의 강화에 노력해야 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연사님들의 발표가 다 끝이 났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아껴주시는 의미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세 분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분 발표하신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우선 본인의 신분을 밝혀주시고 또 질문을 받으실 분을 지명을 한 다음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우리 커니 마이크를 Thank you, Chairman. I'm Connie Lau, the Ombudsman of Hong Kong. So I would like to direct a question to Professor Kim. Yeah, I think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excellent presentation. And I have one question to wish to consult you about the proposed enactment of a bill you have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you have mentioned that lack of trust in the public services and falling transparency of public services will be the largest barrier, to the good functioning of the government. And you have mentioned that you propose to enact a bill which prohibits some illegal solicitation. So I would like to know, under your proposed legal regime, how is illegal solicitation be defined, and how it could help, in your opinion, to do away or remove the largest barrier?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법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출을 하여서 지금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은 원래 공무원의 행동 강령으로 이미 대통령령으로 시행 중에 있는 것을 조금 더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이제 사실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령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강제로 공무원들에게 이걸 이제 지키게 하는 힘이 좀 약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끌어올려서 조금 더 강제성을 강화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이고, 거기에 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곧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무원들에게 사람들이
업무 수행을 공정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보다 부정하게 하도록 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거절을 하라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도 거듭해서 계속 청탁을 해올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때 거절을 하라는 것을 명백하게 선언한 법이고요. 두 번째는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의 뇌물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많은 돈을 받거나 값비싼 향응을 받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법이고요. 세 번째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무 수행이 충돌할 경우에 그 업무 수행에서 배제를 시키거나 이제 그 업무 수행 상대방이 회피 신청을 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공무원이 공직을 이용해서 추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 그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자 있으면 네, 저기 가운데서 질문 손 드신 분. 네, 제가 한국감사협회 회장으로 있는 변중석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감사 임무를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옴부스만으로 옮겨가서 옴부스만으로서 이제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 회사라든지 또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태국이나 이 미국의 경우에 리타이어한 이 공인회계사나 고급 공무원이나 변호사나 또 이 감사들이 이미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연금도 받고 있고 또 프린지 베니피스로 쌓아놓은 이제 자기의 그 기본 이 생계 수단들은 해결된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은 옴부스만으로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있는 선진국의 관행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터내셔널 그 피나미너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각국의 경우에 무보수로 옴부스만으로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직자로서 리타이어 하신 분 또는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추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 머니 메이킹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사회 발전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세계적으로 어떤 기구에 어떤 나라에 좋은 예가 있는지 우리나라가 배워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로서 물러난 60대 초반에 해당되는 이 다수의 사람들을 옴부스만으로 무보수로 전국에 있는 그 민간법인이나 공공기관에 그 옴부스만으로 활동하도록 권고를 드리고 싶은데 그런 좋은 법례를 한번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과 태국의 경우에 현재 어떻고 세계는 어떤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두 분께 지금 질문을 하신 거네요. 태국 옴부스만님하고 미국 좀 다이언 웰번 두 분 순차로 지금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Thank you. 다이언 웰번. 예. Ye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I cannot give you an answer going around the world today about the offices that actually use
retired professionals or volunteers, but I do know that that practice does exist. I know that ombudsmen in the United States, our U.S. ombudsmen, do utilize volunteers in several different capacities. I mentioned the importance of visiting facilities, which is something that ombudsmen in their busy day lives find it difficult to do. We have a large network of volunteers that visit facilities, and I know that the ombudsman offices in Australia have a very well developed system of ombudsman volunteers who are visiting facilities. I'm not personally familiar with the experience of former auditors volunteering with ombudsman's offices, but I can assure you that I will ask those questions, and if you would like to give me your business card, I will get back in touch with you with what information I can find. But thank you very much, and yes, volunteers are an enormous resourc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For Thailand, we divided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er and Ombudsman to be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But for my office, we are concentrated on the ethics of politicians and officials of civil servants. So we try to promote the ethics of the politician, especially politician, and both also the civil servants. We have the act that concentrate on corruption strictly, but in fact, that's why we have the NCPO, so to create the corruption of our country and to promote ethics of the politician.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어디 대답 잘 들으셨습니까? 됐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자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 끝에.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과장 김기선입니다. 태국 옴부즈만님한테 질문 한 개 있고요. 미국의 옴부즈만님께 질문 2개가 있습니다. 먼저 태국 옴부즈만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에도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 정치 상황 때문에 사실 저는 혹시 못 오시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오셨고,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그런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국 옴부즈만의 어떤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지가 되고 이제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어떤 독립성을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랄까, 어떤 무슨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앤 웰번 옴부즈만께 첫 번째 질문은요. 아까 공공 서비스 민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미국의 연방 정부 업무 중에 우편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우편 배달부들이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비스가 민영화가 되게 되면 이제 직장을 잃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편 업무의 민영화 논란하고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은 제가 알기로 주로 이제 주에는 옴부즈만이 있는데 연방 정부의 차원에서는 옴부즈만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방 정부 역할이 국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래도 일부 조금이나마 직접적으로 국민들이나 어떤 기업에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사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옴부즈만이 없는 것과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이유나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도 두 분께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니티탄 프라파
태국 옴부드만께서 먼저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problem of corruption in every country, especially for Thailand, that is a so serious problem that NCPO try to concentrate on the rule of law, and for my office, we have a mandate to investigate the politician who disobey, especially about the ethics. So we try to set up and concentrate on how to select the politician. And we know that the big party by election is not good to be a good politician, but for the selection of the people, we should have their education how to select good men to be politician. 네. Yes. 네. Pleas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I think to your question about our post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we've had competition with our postal system for quite some time. And we still do have a federal United States postal system. So it is not gone. It's operating, delivering our mail every day. But we do have competitive services for the postal system. So there are private postal companies that are operating. So we do have a dual system there. With respect to federal level ombudsman, there's probably an extremely complex answer to the question that you've asked, but we do have one ombudsman that is a federal level ombudsman for one agency, and that is our Internal Revenue Service. So there is a federal level ombudsman for that particular division of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reports directly to Congress. So thank you very much.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자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여기 앞에. Thank you. 네.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Mansour from Iran General Inspection Organization. On behalf of Mr. Siraj,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General Inspection Organization, my question is about the UNCAC Convention for some activitie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ountries against corruption and corrupt people who escaped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untry. So I want to know the idea of the Madam from IOI or maybe some other people here about the Chapter 5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Asset Recovery. Unfortunately, most of the third world country has an effect that some corrupt people escaped from country to some other countrie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European countries. I want to know how can IOI and AOA help the countries such as our countries to fight against corrupt people? As you know, for example, we have a few persons escaped from Iran that robbed many money from Iran to another countries. Is there any cooperation between IOI and countries such as Iran to fight against corruption or not? 네, 네, Ms. Well. At this point, our activities to fight against corruption are focused on training and developing more sophisticated strategies for work within countries.
I mentioned that this is a serious current crisis that we are facing, and we are working to develop strategies and improve our activities to work against corruption. And we at the IOI are interested in partnering with those who also share that goal. Thank you. 됐습니까? 네, 저 뒤에 계신 분. 저는 그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소속된 옴부즈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문윤리위원회 옴부즈만, 이제 우리말로는 독자불만 처리위원인데요. 여기는 이제 신문에 관해서, 신문의 잘못된 보도에 관해서 독자들의 불만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제가 그 옴부즈만으로서 와서 여기 와서 글로벌 컨퍼런스를 보니까 여기는 공공 분야, 공직자들의 그 윤리 위반이라든지 부패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같은데 지금 민간 쪽에서 이런 옴부즈만들이 뭐 각 분야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는 좀 다르지만 그 목표는 같기 때문에 공공하고 민간 쪽에 있는 이 옴부즈만들이 서로 협력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게 지금 프레스센터에 지 사무실이 있어서 여기서 안내를 보고 왔는데 전혀 뭐 그동안에 이런 정부와 민간 간에 이런 옴부즈만의 교류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앞으로 그런 교류를 우리 정부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예가 뭐 미국이나 태국 다른 나라에서도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웰번 미국의 옴부즈만께도 한번 미국 상황 아니면 세계 상황을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국내에서의 이야기는 제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현재 재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한번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그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서의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옴부스만으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었는데 또 민간에서 여러 다양한 형태의 옴부스만들과의 어떤 대화 채널, 저희들이 민관 어떤 협력체도 뭐 일부 분야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금 더 고려를 해보자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후반부의 대답을 외국의 예에 대해서는 우리 미즈 웰번께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Yes, thank you for that good question. We have a number of press ombudsmen in the United States and have had for a number of years. They do have their own association and their own network, and on occasion there are opportunities at national level conferen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which is the Association of Governmental Ombudsmen, and other types of ombudsmen. So we have on occasion met and talked about how our work is different, how our work is the same in some respects. So there has been some of that type of cooperation. It's not ongoing on a daily basis, but it tends to hit at the high points at conferenc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예정된 시간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연사님께서는 발표를 빠른 시간을 해주셨고 우리가 좀 질문 시간을 조금 많이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질문을 받고 이번 오프닝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Yes, thank you. My name is Marcos Mendiburu from the World Bank in Washington, D.C. And my question is for you, Mr. Chairman, and for Professor Kim about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I understand South Korea is a member of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which is a multilateral initiativ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nd I was checking yesterday the commitments of the first action plan of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there were some of them were very much related with the ACRC work, including the platform, the e-people platform. So my first question is to understand the role of the ACRC in the Open Government Partnership. I underst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is the focal point for South Korea on OGP, but I would like to understand how they coordinate with ACRC in that agenda, because it's very much related with what we're discussing today here. And my second question is t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ordination with other accountability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 understand that citizens can also submit complaints to that agency, and I want to understand how ACRC and the Board on Audit and Inspection coordinate on these issues. Thank you.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하고 우리 김영란 전 위원장하고 두 사람을 해서 질문하셨는데. 네, 제가 현직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물으셨던 그 오픈 가버먼트에 관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이 업무적으로 주된 그 소관 업무가 안전행정부라는 그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에서 담당을 하고 며칠 전에도 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UN 그 열린 정부에 관한 그 큰 그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대답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우선 그 박근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 3.0이라는 기체 아래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민들로부터의 그 공감을 얻어서 그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 크게 이 파라다임을 전환한 그런 그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도 많은 것들을 이게 국민과 최접점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정부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설명을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민주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이렇게 큰 두 개의 어떤 그 목표를 이루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사회 각계에서 집단 갈등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란 교수님 발표 내용에도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 해결들이 어떤 종래에 해결하던 방식 갖고 해결이 되기가 어렵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이해를 적절히 중간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43건 정도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그 집단 민원들을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법에 의하면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런 조정 역할을 하고 싶어도 민원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제기가 되지 않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직권으로 나서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일반 민원인들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그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좀 더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dsman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어떤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세션을 마치기 전에 이제 나는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혹시 계시면
제가 한 분만 더 받고 안 그러면 이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휴식 시간도 가지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면은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보고 이상으로 오프닝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성실하게 아주 유익한 발표를 해주신 세 분 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이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